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철학책 선정을 기념하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에서 강의하는 김시천이고요. 작년이죠. 2021년에 이어서 올해 제2회 올해의 철학책 3권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최상욱 교수님 호모 포에티카 신화, 시문학, 철학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어서 또 이제 김만권 교수님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신 김재인 교수님의 생각의 싸움 이렇게 3권입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방송이죠. 생각의 싸움의 저자이신 김재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김재인 교수님하고 여러 뭐 방송도 같이 하고 예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없어서 아쉽죠. 네. 자, 이뭐 처음 출연이 아니시고 이 중천학당 방송에는 이제 몇 번 출연하시게 저 개국 됐는데 방송도 했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뭐 상 받은 기념으로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또 많이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방송 지켜봐 주시고 해서 이게 점점 우리 중천도서관이 철학도서관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본인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덕담을 하시네요. 자, 이 원주시하고 중천철학도서관이 주관하는 올해의 철학책 선정이 벌써 두 번째고요.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토론을 통해서 선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네.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선정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제가 그 선정 과정을 다룬 영상 우리 그 유경 관장님하고 김치영 교수님 대담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추천받은 책들을 정말 1차, 2차 이렇게 걸러가면서 토론하고 특히 원주 시민들께서 직접 이 선정해 주시는 이 과정에 끝까지 남았다. 그래서 선정됐다라는 게 굉장히 기뻤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쓴 모든 책을 다 아끼지만 이 책은 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쓴 철학사 아주 요약된 철학사 서양 철학사 어, 이걸 일반 독자들에게 이제 알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상까지 하고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영광스럽다. 이 책이 저도 이제 처음 출간이 되었을 때 김재현 선생님께서 직접 한 권 주셔서 이렇게 이제 봤지만 저는 원래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거든요. 거의 새 책처럼. 근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펴봤는데 좀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요즘에는 책을 읽으면 몇 주 안 가는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 더군다나 의미의 새롭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요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들춰보면서 첫 번째 느낌이 참 철학책이 문장이 좋기가 힘든데 음, 우리 김재인 교수님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히 명쾌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독자분들이 읽기에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1부, 2부에 거쳐서 우리 김재인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이제 김재인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저자가 책을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근데 석사를 니체로 하셨고 또 박사를 들레즈로 하셨어요. 그 왜? 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책하고 또 되게 관련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우연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석사를 마치고 박사도 니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래요. 지도 교수가 은퇴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사실 붕 떴죠.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번역한 청계권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 워낙 압도적인 책이어서요. 네, 이렇게 두툼한 책이죠. 예, 빨간 표지. 그 책의 어떤 이 연장 연구랄까? 뭐 그걸 이제 주변에서 이제 원하시고 해서 박상 둘레즈로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런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그 니체는 독일 철학자고, 그리고 둘레이즈는 아무래도 현대 프랑스 철학자면은 언어의 갭이 있고 한데 네. 보통은 그렇게 전공을 바꾸는 일이 대단히 드물지 않나요? 예, 좀 드문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석사를 같은 독일어권에서 하면은 박사도 그렇게 하고 그쵸, 하는데. 그쵸. 근데 뭐다 잘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책으로 한번 직접 넘어가 볼 텐데요. 책의 정확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제라면 인류의 진보를 이끈 15가지 철학의 멋진 장면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김재인 교수님이 철학사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철학사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보통 철학에 입문할 때 철학사 공부를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커리큘럼의 일반적인 과정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책은 그 아까 소개했던 그 수많은 연구의 과정, 즉 우리 김재인 교수님이 철학적 훈련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거쳐온 거라면 이런 책들은 이제 김재인 교수님 나름대로의 철학사를 보는 비전, 시각이 녹아 있는 책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목들이 참 그 독특한 게요. 영어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일단 생각의 싸움. 그 보통 요 철학자가 철학사 이름 다 영어로 돼 있는데요. 뭐 이런 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자, 그다음에 저열한 관습에 맞서 고귀한 생각을 추구하는 치열한 철학 입문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니체가 좀 떠오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니체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그 저의 마음을 와닿았던 게 세 가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생각, 네, 그다음에 싸움, 네, 그리고 장면. 네,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철학사를 소개하는 그 책의 제목을 삼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나온 지 이제 2019년에 네, 출간이 됐고 꽤 많이 알려졌고 이미 방송 콘텐츠도 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아깝게 자원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뭐 낭비할 수는 없는 거고 음, 그래서 이 생각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 나가는 게 가장 좋다면 오늘은 이 생각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을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그 저자이신 우리 김재인 교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네, 1부, 2부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래도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이 서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발문 맨 뒤에 붙이는 혹은 후기 이런 글들을 통해서 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그런 데에 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책의 탄생 과정 이것도 네, 되게 네, 중요한 그 책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떤 탄생 과정이 있나요, 이 책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여기서 한번 공개를 우리 해주시면. 여기 독자 시청자분께만 네. 네. 제가 철학을 오래 공부하고 이제 전공하고 심지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철학에 입문하면 좋겠냐 그리고 또 좋은 철학사 책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입문하는 방법 참 어려워요. 그냥 책을 읽으면 되는데 어렵죠 철학책들이.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 철학사가 있는데 철학사는 철학에 입문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편이긴 해요. 근데 자칫하다가는 그 철학을 이렇게 뭐 익히고 뭐 좀 알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용되기보다 그 안에 열거된 자잘한 어떤 지식 여기에 그냥 머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사 책 이렇게 몇 권으로 된 두툼한 책 읽고 나면 뭔가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낳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철학사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왜냐면 엄청 많은 철학자들의 그 엄청 어려운 사상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철학사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철학이 어떻게 입문하고 또 철학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어떤 숙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가 채택한 게 철학자의 가장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가 담긴 구절들, 그게 이제 한 페이지가 돼도 좋고 뭐 더 짧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읽고 원문 번역된 걸 이제 직접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철학자의 전체 사상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철학자의 원전에 해당하는 그 책을 직접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한편 철학사에서 중요하게 그 거의 모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의하는 그런 철학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나면 그래도 뼈대랄까요? 아니면 그 굵은 줄기 이런 것들은 남게 되지 않을까 독자에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마침 당시에 어떤 그 도서관에서 이런 강의를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기획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의 최종 결과가 이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철학에 입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네,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그 철학사의 상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네. 기획을 해서 만든 책. 그렇죠. 강의를 먼저 기획하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그 사실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강의한 녹취 파일을 제가 그 제작 진행하던 팟캐스트에서 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 네. 저는 사실 그때 다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되게 편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말은 철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선택할 첫 번째 책으로 아주 적당한, 좋은, 실제로 저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면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은 또 우리 김재인 교수님의 색깔이나 나름의 독특한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특히 이제 들어가는 말을 읽다 보면은 아주 눈에 띄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제 특히 우리말 단어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요 들어가는 말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해가지고 강조했던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요런 얘기들이 나와요. 인문학, 언어 사랑, 그다음에 이제 철학이라는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각, 생각의 독립, 그다음에 문제와 주제 이런 표현들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 맨 앞에 머릿말로 삼고 있는데 좀 요 작은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뭘 강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어, 일단 생각이란 말부터 좀 제목에도 나오니까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다른 어떤 학문보다 철학은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공부한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이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을 학자들이, 교수들, 뭐 박사들, 연구자들이 대중에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이 진입 장벽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일반 대중은 모르고 저 교수님은 안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 그 자리랄까요? 이걸 이제 보존하는 이제 방식을 많이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다른 전문 분야도 전문 용어를 씀으로써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이제 어렵게 만드는 일부러 이제 의사들이 옛날에 그 라틴어로 저기 처방전 썼잖아요. 근데 고열 뭐 이런 것들 기침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처방전을 보면 뭔 얘기인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다들 허탈하고 화가 났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고열, 기침 이걸 라틴어로 썼을 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글로 그 처방전을 쓰도록 의무화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 드러난 거죠. 그건 법률이나 경제나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의 경우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 철학 말고 조금 이제 거슬러 가면 근대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18세기까지의 철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그냥 산문이에요. 잘 쓴 에세이. 근데 그 안에 깊은 어떤 생각까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장벽을 세운 어떤 주체들 또는 역사적으로 그런 장벽이 그 세워지기까지 어떤 불가피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게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뭐 인문학, 언어사랑, 그 제도로서의 철학, 생각의 독립 등등을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철학의 역사, 철학이란 말 아마 많이 들으셔서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철학이란 말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그 니시야마네라는 일본 학자가 서양의 필로소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한 끝에 창조해낸 단어가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기껏해야 그 정도의 역사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동아시아 또는 우리 한반도 여기에 철학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시야마네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동양 전통에서 그 중시되는 철학은 유학 계통이니까요. 성리학. 그런 철학과 그러니까 성리학 전통과 서양의 필로소피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활동이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상상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번역어로 만들어서 마치 우리의 그 어떤 고유한 활동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이걸 역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투영해서 우리에게도 철학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니시야마네가 잘 이해했던 그 철학은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과는 꽤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옆에 계신 김시청 교수께서도 많이 자각하면서 이제 그 동양 전통 내에서 그 탐구되었던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로 동아시아의 고전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하고 계시죠. 네, 뭐 제 얘기까지. 원래 나눠서 서로 주고받고, 네. 자, 일단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를 그 부연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그 일단 저한테 눈에 띄는 것은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전에는 철학자들의 관념, 아니요, 사유라고 그래요. 사유.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왜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가? 하면서 왜 쉬운 말로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김재인 교수님 거꾸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나 알 수 있고 살아 숨쉬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유를 할 때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활달하게 펄떡펄떡 뛰는 날생선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생각도 갖고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보다도 원래 그냥 생각이었어요. think 하면 뭐예요? thinking. 이제 프랑스어로는 뻥세, 뭐 독일어로 denken. 다 생각한다란 말이에요. 일상어예요. 그 일상어에 깊이를 부여한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주고받는 그 대화. 가령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 했어요.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 뻥스 똥주 씨 이렇게 그 생각한다는 말이 번역되면 생각한다로 번역해요. 근데 그걸 개념화하면 사유가 된다 갑자기. 사유하는 실체 뭐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 사유하는 실체. 근데 어떤 생각하는 존재 이 정도의 그 뉘앙스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양반도 특이한 게 당시에 그 학문 언어는 프랑스어가 아닌 이선 프랑스 사람인데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쓸 때 어찌 보면 최초로 라틴어가 아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프랑스어로 저술을 했고, 그러니까 어려운 라틴어는 이제 신학자들이라든지 그 학자들 위주로 이제 통용되는 언어였다면 이 사람은 뭐 코기토 이런 말을 이제 주뻥스 이런 그 프랑스어로 바꾸면서 일반인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시도를 했었고, 사실은 그런 태도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태도였다, 계몽적인 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도 꽤 많은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자기 언어로 이제 어떤 진술하고 생각하되 거기에 이제 깊이를 부여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자로 이제 그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상어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철학자들,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했던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별로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위치 시킨 거지, 제가 뭐 의도적으로 뭐 다른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러한 자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 철학의 출발 혹은 전개와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철학이란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이 되는 축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언어로 철학 활동을 하느냐. 지금 이제 미국에 건너가셔서 활동한 이제 코리안, 즉 한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석학 수준으로 불리는 그런 그 철학자들도 이제 몇 분 계시고요. 그러나 저는 코리안이 코리안이 영어로 이제 철학을 할 때 그분들을 한국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어 자산에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즉 그분들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고 번역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잘 알고 잘 구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한국 철학의 자격 요건에서 이제 미달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만약에 아직은 없지만 어떤 그 한국인 혈통이 아닌 다른 분이 한국어로 유창하게 어떤 생각을 펼치고 전개했다라고 치면 그건 이제 한국 철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어라는 언어가 이제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랄까 국수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의미에서의 한국 철학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수행되는 어떤 생각, 깊이 있는 생각, 요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언어마다 세계를 포착하는 지점들이 달라요. 그러면 한국어로만 포착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들이 여러 외국어들을 좀 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려는 시도가 자기 생각을 풍요롭게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결과물, 책 같은 이런 걸 이제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령 이제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뭐 이런 여러 이제 언어들이 있다면 거기에 나란히 한국어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외국 철학자 또는 철학을 하려고 하는 분이 여기서 얻은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더 단련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해서 그 안에 내용을 그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작업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철학 또는 한국 뭐 인문학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게 좀 성장해야 한다. 이게 인류를 향한 의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 한국어를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어떤 언어든 힘들죠. 네. 아니 근데 그 어떤 면에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한국말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재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어 자체를 가지고 엄밀하게 철학적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말 전통을 아직까지 확립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직 그 바람직한 한국어가 없죠. 한국어 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이렇게 철학책을 저술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소통하는 한국어, 그것도 일상어가 우리의 철학적 사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확립되어 가고 정착되어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바 한국 철학 혹은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하기의 출발점 혹은 보통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참 한국어가 진짜 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데카르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학문하던 그 시절에 이 프랑스어로 말을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칸트가 라틴어로 학문하던 시절에 독일어로 책을 썼어요. 이 순수이성 비판 이런 책이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들은 다 라틴어로 썼어요. 그거를 자기 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만드는 과정과 이 자기 그 뭐랄까 나라의 철학이라는 말 좀 이상하고요. 하여튼 그 독일 철학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함께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원래 독일어가 철학하기 좋은 언어였느냐? 우리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든 그 역할을 했고 여기 이제 문인이건 하여튼 넓은 의미의 문인이죠.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했고 그 결과로 그 언어를 쓰면 되게 문학도 잘 되고 철학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 그 언어 뭐 탁월한 언어가 먼저 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 라틴어 성경이 유통이 되다가 사실은 근대라고 하는 게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독일어가 가장 빠르죠. 그렇죠. 네. 영어로 불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프랑스어가 만들어지고 그쵸. 독일어가 만들어지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말로 자꾸 이런 철학적 활동을 표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어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이겠네요. 네. 네. 시인들이 하는 작업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같이 가는 네. 작업입니다. 네. 또 시인이 다루는 언어와 또 철학자가 다루는 언어는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을 길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우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학문을 얘기하면서 어원을 예를 들면은 정치학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또 뭐가 하면은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말 단어의 기원을 따질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말의 출발점이 어디서 비롯되고 누가 그 말의 학술적 의미를 데피니션 했는가, 정의를 했는가,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이 맨 앞에 나오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학문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자극들을 우리 김재인 교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이 기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영역들, 그다음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물론 아까 조금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지만은 내 나름대로 철학의 멋진 장면이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개념을 만들어 싸웠는지 보여주는 일이
바로 철학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어떤 선정의 기준 같은 걸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제 마음대로 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네. 한 30년 공부하다 보면요, 그 선정하고 나면 일반적인 그 철학사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하고 거의 일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철학자들을 특히 어떤 대목을 소개할 건가, 이제 어떤 부분이 그 철학자의 이제 핵심을 건들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야. 거기서는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길게 나열하는 길게 서술하는 그거 그 방식보다는 좀 뭐랄까 초점을 한 군데 딱 맞추는 그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평생 공부해 오면서 그 철학자의 텍스트 중에 요 구절이 제일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역시 이제 일반적인 철학사 책에 나오는 어떤 지점하고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그 생각한 게 다른 분들이 볼 때 뭐 안 중요하다, 뭐 꼭 그건 그럴 법은 없고요. 오히려 서로 일치하는 그 왜냐면 이건 이제 철학을 소개하는 거니까 일반 그 대중들에게 그런 점에서는 겹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네요. 되게 빨리 가네요. 네. 자, 좀 2부에 가면은 조금 이제 더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법 하겠지만은 이렇게 일부를 통해서 그 책의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보는 데까지는 온 것 같아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그 2부에서 다시 또 우리 김재인 교수님 모시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그 펼쳐보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